교재 118페이지 원천납부세액 조정명세서 갑을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과표 및 세액조정계산서 쪽에 세액계산 및 신고서 부분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선납세금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회계관리 쪽에서 원천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좀 주의해서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납세금입니다. 선납세금 136번이죠. 136번 부분 보시면 적요 부분에 보시면 법인세에 관련되는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해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납세금의 적요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F8 적요 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개를 등록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세, 그러니까 원천징수 부분이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이 지방소득세까지 원천징수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추후에 원천납부세액 조정명세서나 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할 때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 법인조정 쪽에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하게 됩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결국에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이 불려져 와 있죠. 이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자 금액과 선납세금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지방세 납세지도 국세 쪽에서는 필요 없습니다만은 지방세 납세지도 등록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작성하실 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시켜진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우리 법인조정 쪽에서 지방소득세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작성할 때 컨트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보시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데이터 반영하겠느냐 예라고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하실 때 지방세 납세지까지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20페이지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표에 대한 부분인데, 자, 갑을표에서 을표 서식은 그러니까 유보 잔액에 대한 조정사항 관리 서식이기 때문에 유보 내용, 정기 유보 내용과 단기 유보의 정감을 그러니까 연결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표는 자본의 항목의 변동사항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2월 결손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에 송금 총액이 입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고요. 이 결손금이 2월 된 경우에는 2월 결손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2월 결손금은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하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해서 그러니까 차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월 결손금이 실제 작성되는 과정들을 한번 보면 우리 교재 122페이지에 2월 결손금 잔액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4,500만 원 해서 기공제된 금액이 1,500만 원이고 3,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경과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3,000만 원, 1,000만 원 공제하고요. 2,0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기한 지났습니다. 2013년도에 7,000만 원인데 2,000만 원 공제하고 5,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자,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하실 때
작성할 때 보면 그러니까 과표 금액이 4억 7,800만 원이죠. 이 금액에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월 결손금 공제를 해야 되는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표에 2월 결손금란에 단기 공제 금액에다가 반영하게 되면 과세 표준 조정 계산서에 5천만 원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표에 반영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단기 공제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조회 버튼을 통해서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2월 결손금 금액이 빠진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단기 공제 부분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전은 자산 수정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과 상계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4페이지에 단기 공제분에 다음 금액 한도로 입력한다라고 해서 중소기업은 100%,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80%다라는 내용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5페이지에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도 중에 주식과 관련되는 부분이 변동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변동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법인 조정에 신고 부속 서류에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우리 사례를 통해서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사례 부분 보시면 기초자본금 만주에 5만주 5억 원으로 발행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는 전년도 데이터를 2월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데이터 그러니까 컨트롤 F8 전년도 데이터를 2월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전년도 데이터 2월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본금 변동 상황 처음부터 등록하시면 됩니다. 물음표 누르셔갖고 등록하시면 되는데 기초 5만 주에 만원 해서 자본금 5억이고요. 2016년 10월 2일 날 만주 유상증자 했습니다. 유상증자 해서 만원에 해서 주식 발행가액 15,000원이고요. 1억 원 계상이 돼 있고, 자, 액면가액 만원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6억 원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통해서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기초와 기말에 대한 주식을 주주별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주주별로 등록하실 때 변동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홍길동이 양도한 주식과 유상증자에 참여한 부분, 김갑돌 양수와 유상증자 참여 부분, 백두산 유상증자 참여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작성하실 때 백두산처럼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오류가 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서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백두산, 홍길동, 김갑돌 전체 입력하실 때 지배주주와의 관계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주셔야 됩니다. 본인과 지배주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주셔야 나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제2차 납세 의무 등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고, 자, 2번에 주식 양도 명세서입니다. 주식 양도 명세서에 가면 홍길동 3,000주 양도했고 2016년 3월 1일 날 양도했는데 2012년 5월 2일 날 취득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3,000주라고 해서 양도 주식 차이가 제로가 되도록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이동 상황명세서까지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작성하실 때 주식 변동과 관련해서 반드시 여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전자신고할 때 주식 변동에 대한 부분을 여로 체크하지 않고 부로 체크를 하게 되면 우리 주식이동 상황명세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산세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로 체크해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가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있어서 우리 살펴봤듯이 이렇게 양도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와 정권거래세
신고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교재 129페이지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의 부과 형태로 부과징수되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돼서 별도의 신고 납부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납세 의무자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 사업연도 법인 지방소득세 범위, 법인 지방소득 범위 구분은 법인세법 내용하고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면 법인 결산상 당기순이익부터 자진납부세액까지 계산 구조는 법인세 세액조정계산서하고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0페이지에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해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그러니까 법인세법에 따라서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율은 131페이지에 2억 원 이하일 때 1%, 2억 초과 200억 이하일 때 2%, 200억 초과는 2.2%가 되겠습니다. 자,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감면 부분은 현행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는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 신고와 납부 규정입니다. 자, 132페이지가 되겠는데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는데 신고 서류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해서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령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별 안분 내역 등이 포함된 지방소득세 안분 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 명세서를 누락하게 되면 신고하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부분이 되겠습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해서 안분을 해야 되는데 안분 기준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 면적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종업원 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나번에 특별시 등에서 둘 이상의 구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납부 방법입니다. 세금 납부하는 방법은 일괄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더라도 합쳐서 한 곳에서 납부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라번의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제출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총액과 위에서 안분기준에 따라서 본점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내역서를 적은 명세서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고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안분 내역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각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할 거냐 하는 건데 안분 내역서는 그러니까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다른 데에는 제출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입니다.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납세지 특례라고 해서 납세지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고는 본점에다 일괄 신고하시면 되지만 납부는 각각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사업장 이전과 관련되는 부분을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16년도에 사업장이 서울 서초구에 있습니다. 서초구에 있고요. 자, 2017년도 3월 달에 3월 31일 날 법인세 신고합니다. 법인세 신고하고요. 자, 4월 30일 날 지방소득세 신고하죠. 그죠? 신고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가령 2016년도에 서울 서초구에 있다가
2017년도 2월 5일 날 인천 부평구로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부평구로 이전했다. 이때 법인세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법인세 신고는 서초구를 구분해 보면 서초세무서가 되겠죠. 서초세무서 관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서초구청입니다. 서초구청이 납세지가 될 거고, 인천 부평구는 북인천세무서입니다. 북인천세무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부평구청입니다. 부평구청.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자, 법인세 신고 어디에다가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법인세 신고는 신고 당시에 관할 세무서, 북인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 북인천 세무서에 하면 되고요. 만약에 북인천 세무서에 신고 못하고 서초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 없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부평구청에 신고할 거냐 아니면 서초구청에 신고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방소득세는 부평구청에 신고하는 순간 과오납이 나옵니다. 과오납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서초구에 신고한 부분은 무신고에 문납부가 되게 됩니다. 문납부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지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일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서초구청이었죠. 그래서 서초구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부터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 사이에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 지방소득세 납세지, 소득세 납세지에 대한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34페이지에 사업장 이전에 대한 납세지 특례라고 해서 법인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해당 법인 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산세에 대한 부분 보시면 135페이지에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 부분, 법인세법 76조에 따른 가산세 징수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실제 법인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135페이지 관련되는 법인세 정기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면 결산상 당기순이 2억 원부터 시작해서 납부세액까지 계산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법인조정의 기타 서식 지방소득세 쪽으로 가서 지방소득세에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무조정 진행하실 때 지방세 특별징수세액 계산서부터 역으로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앞에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할 때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 컨트롤 F12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반영해서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가산세 계산 부분입니다. 가산세 무신고라든가 과소신고 관련되는 가산세가 있다면 적용하시면 되는데 정상적인 기간에 신고하실 때는 적용하실 일이 없습니다. 지방세법 103조에 30에 따른 가산세라고 해서 76조에 따른 가산세, 법인세법. 자, 무기장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여기에 3만 원이 나와 있는 부분은 적격적 및 미수치 가산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3만 원 반영해서 3천 원 가산세 적용합니다. 자,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자, 현재 지방세법에는 공제감면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적용될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들어갑니다.
세액조정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면 가산세까지 해서 특별징수세액 반영되어 있고 678만 8,86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을 이제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입니다. 세액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식 변동이나 결손금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여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와 사업장별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별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관련해서 우리 자료에는 본점과 지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본점의 인원수와 지점의 인원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지점 간의 관계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본점에 대한 정보만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는데요. 자, 지점에 대한 회사도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 F2번을 눌러보시면 본점과 지점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뜨죠. 회사 코드 도움을 눌러보면. 자,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회계관리의 회사 등록 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회사 등록 쪽에서 백두대간은 추가사항에서 보시면 본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번에 있는 백두대간 한라지점은 추가사항에 보시면 본점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본점 회사 코드는 101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정보 때문에 회사 코드를 찾아보시면 F2번 통해서 찾아보시면 101번과 102번 본점 지점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서 정보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보를 반영하시고요. 반영하셔서 지방세 납세지 등록해 주시고 하단 부분에 본점의 종업원수 건축 면적, 지점의 종업원수 건물 면적을 등록을 해 주시면 자동으로 세액이 안분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140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 일반 법인용하고 사업장별 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요약을 해놨는데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서 서로 자치구가 상의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작성 납부한다라고 하는 팝업창이 별도로 뜹니다. 그 팝업창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 종업원 건축물 전체 비율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계산해 보시면 100%가 아닌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F8 차액 조정을 통해서 100%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관련 납부서 컨트롤 F9 납부서 인쇄를 통해서 납부서 출력하셔 갖고 4월 말일까지 각 납세지별로 세액을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세액 계산 및 신고서에 소급 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지방소득세 쪽에서 보시면 소급 공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양자에 대한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3페이지에 보시면 결손금 소급 공제 법인세법에 따른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법인으로서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한 법인인 경우에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보시면 법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상에 결손금 소급 공제 여로 체크하셔갖고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청서가 미제출되게 되면 자동으로 2월 공제된다. 그래서 경정 청구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 교재에 있습니다. 자, 144페이지에 환급세액은 산출시 직전연도 산출세액하고 소급 공제로 인해서 감소되는 세액하고 차액 부분을 환급해 주는데 환급세액 한도는 실제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해줍니다. 직전연도 과세표준에
산출세액에다가 공제감면세액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결손금액이 2억 원이고 2억 5천이고요. 과세표준이 3억이고 공제감면세액이 1,500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 납부한 세액은 2,500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얼마의 소급 공제를 받으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3억이기 때문에 2억 5천 결손금액을 전액 다 공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전액 다 공제할 수 있는데 전액 다 공제하면 2,500만 원 환급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잘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정리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결손금 소급 공제 금액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소급 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2억 원만 제가 공제를 해 보겠습니다. 2억 원 공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변동 없이 2,500만 원 환급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2억 원이 정확하다면 5천만 원은 2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소급 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찾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6페이지에 소급 공제 받을 결손금액은 직접 계산해서 정확한 결손금액을 찾아서 반영하는데, 반영하는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나누기 법인세율로 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뭐냐면 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나누기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급 공제한 후에 산출세액이 나오는 과표를 찾아냅니다. 즉 공제감면세액이 1,500만 원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이 나오는 산출세액 과표 부분입니다. 1,500만 원은 10% 세율 구간에 있기 때문에 과표가 1억 5천이면 산출세액이 1,500만 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표가 1억 5천이 되려면 과세표준이 3억이기 때문에 1억 5천만 공제하면 1억 5천 과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소급 공제 받을 결손금액 1억 5천 부분입니다. 1억 5천 선택하시게 되면 1,500만 원 산출세액이 나오면서 결국에 2,500만 원만큼 최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소급 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정확하게 찾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이 부분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방세법상의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부분입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2월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 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내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한테 법인세법에 따라서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환급 신청을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급 공제 환급 신청을 하고 나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환급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세에 따라서 소급 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2억 5천 결손이 났는데 1억 5천 공제를 받았다면 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후 관리는 신고 부속 서류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상에서 사후 관리를 편법이지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결손금 란에다가 자, 2016년도에 2억 5천 결손금이 발생됐고 소급 공제 1억 5천 표시해 주시고 차액 부분 1억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해 연도 결손금은 2월 결손금 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연도에 세무조정할 때 참고하는 서식들을 보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와 갑표 정도 살펴보기 때문에 2월 결손금 관리 측면에서 보면 훨씬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 결손금도 2월 결손금 란에다가 반영해서 관리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49페이지에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입니다.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세액 감면, 공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수많은 세액 공제 감면이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 여부를 확인을 해서 농어촌 특별세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농어촌 특별세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149페이지에 비과세 부분을 보시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농특세가 비과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에 고용중대 특별 세액 감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그 다음에 기술개발 인력 관련되는 부분 농특세 비과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비과세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농특세 과세되는 부분을 일일이 전부 다 기억하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제 감면 세액 중에 정확하게 서식을 작성하셨다면 공제 감면 세액 및 추가 납부 세액 합계표에 모든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모든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이 서식을 기준으로 해서 농어촌 특별세 쪽에 있는 메뉴 3가지 실행시킵니다. 농특세 과세표준 감면세액 합계표를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2,100만 원이 과세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서식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과세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 작성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420만 원 그러니까 산출세액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저장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자, 요 과정만 거쳐도 농어촌 특별세 과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세액 공제 감면 규정을 적용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공제 감면에 있는 농어촌 특별세 3개 메뉴 실행에서 작성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절차에 대해서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의 세무사랑 프로의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 2017년 3월이나 또는 2017년 4월에 법인세 신고 및 지방소득세 신고할 때에는 실제 프로그램은 개정세법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신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